M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는 일타경제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 가계의 소득은 줄고 부동산 투자는 늘면서 가계 여윳돈이 1년 전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포함해서 그 밖의 경제 소식 정리해드리고 거두절미 각설하고 이어집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박진호 특보, 또 민주당 민주연구소 현근택 부원장 두 분과 함께 지난 한 주 정치권 이슈 토론하도록 하죠.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네, 경제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지만 2분기에 가계의 소득은 줄고 부동산 투자는 늘면서 여윳돈은 줄어들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자금 순환 통계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자금 순자금 운용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가계로 따진다 그러면 뭐 예금이라든지 주식, 채권, 보험 이런 금융자산 거래액에서 이제 금융기관 대출금을 뺍니다. 이게 이제는 순자금 운용액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경제 주체의 여유 자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28조 6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그럼 이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비교치가 있어야 되니까. 작년 2분기와 똑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1년 사이에 24조 3천억 원이 줄었던 거예요. 절반 사지 않아요. 예, 절반이 이제 줄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유자금, 경제 주체의 여유자금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왜 줄었을까라고 이제 봤더니 일단 지원금, 그러니까 보통 이전 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공적 이전 소득, 그러니까 나라에서 받는 뭐 지원금도 있을 겁니다. 그게 이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갔었죠. 예, 많이 나갔다가 이제는 축소가 된 거예요. 줄어들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가계 소득 회복에 조금 다소 주춤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소비가 또 증가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또 주택 투자가 어느 정도 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다 보니까 주택 부동산 투자도 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경제 주체의 여유 자금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2분기를 우리가 좀 종합해 본다 그러면 소득이 회복이 되는 거는 주춤하고 있다. 대신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소비는 증가되고 있고 주택 투자도 증가됐었다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실손보험 그 동안에는 이제 병원에서 이것저것 서류 떼서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해도 된다면서요? 이번에 그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죠? 예, 드디어 이제는 뭐 통과가 됐는데 이게 환영하신 분도 있고요, 환영하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일단은 뭐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제 어제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실손보험 가입자 수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3,997만 명이나 됩니다. 아이고.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5천만 명 조금 넘어가니까 3분의 2 이상이 우리 가구 중에서 뭐 한 분 이상은 다 있다는 얘기야 사실. 그래서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실손보험 뭐 청구하려고 그러면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하죠. 요양기관 뭐 병원에서 진료영상 띄죠, 세부 내역서 띄죠, 진단서 띄죠. 이거 다 띄어갖고 보험회사 쪽으로 팩스를 보내다든지 뭐 사진 찍어서 뭐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플로 접수한다든지 이렇게 좀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도 까다롭고 무엇보다 이제는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많죠. 소액이신 분들. 그럼 아예 청구를 안 하죠? 네, 맞습니다. 귀찮으니까 아예 청구 안 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는 개정안이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는 병원 가서 나 이거 보험 청구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는
보험회사에서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합니다. 그러면은 병원 쪽에서는 그냥 전산으로 보험회사 쪽으로 보내기만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네. 병원에서도 그 환자들 서류 떼주느라고 어차피 일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바에야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바로 보내면 되는 거죠. 네. 여태까지 왜 안 했대요? 이게 사실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가 절차 개선을 권고했었어요. 예.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국회에서나 아니면은 필드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이제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에서 이제 찬반 대립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료업계는 이거예요. 이제 환자 진료 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는 그동안 이제 반대를 했었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는 뭐 개정안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1년 후부터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후부터는 이제는 이 법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1년 후부터는 병원 가셔서 이거 보험 청구할게요. 라면 예. 되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아니면 약국 등 이런 거는 이제 유예기간 2년 줬거든요. 여기는 이제는 2년 후부터. 그런 데는 시스템 구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예. 그래서 2년 후부터 이제는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실손보험 가입자들한테는 굉장히 잘 된 겁니다. 맞습니다. 세금 체납한 사람들 네. 거기도 무슨 이 징수권 소멸시효 이런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또 바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분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사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요. 체납국세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5년, 그 이상은 10년이면요. 소멸시효가 이게 완성이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10년이 넘어가면 사실 빚 안 갚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세금 안 낸 것도 그냥 맞습니다. 없어진다? 예, 세금 체납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10년만 버티면 된다.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이거를 악용하신 분들 꽤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한 건 아니지만 이게 사이사이 건너서 많이 예, 들었는데 뭐 10년 버티지 뭐 이런 정말 악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세납 얘기입니다. 세금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징수되지 않는 세금이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 양경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인데 여기에 봤더니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이제는 완성된, 그러니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이 1조 9천억 원 정도. 거의 2조 원. 네, 거의 2조 원. 그러니까 못 거둔 거예요. 예, 예. 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경우는 1조 3천억 원. 21년도 같은 경우는 2조 8천억 원. 허허. 그러니까 이게 3년 사이에 그 못 거둔 세금이 6조 700억 원 해야 됩니다. 연평균 2조네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정말 악용하시는 정말 고액 체납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이거 아직 이제 개정이 통과된 건 아닌데 예. 대표 발의를 했어요, 일단은. 그래서 개정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일단은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국세 같은 경우는 15년, 그다음에 50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최대 20년까지 이 소멸시효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15년, 20년으로 늘린다. 네, 더 늘려놨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이 갚아라 이런 예. 얘기겠죠. 예. 이런 부분이 이제는 대표 발의가 됐다. 그래서 발의된 상태다 보니까 좀 논의가 빨리 돼서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소멸시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세금 체납한 사람들 그 세금을 어떻게든 받아내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정말 그게 정확한 말이죠. 재산을 제대로 추적하고 뭐 네. 이런 거 말이에요. 간간히 보도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세금 안 냈는데 보니까 뭐 금 나오고. 금뿐 아니라 뭐 명품 차를 타고 해외여행 다니고 뭐 이런 거 많이 네. 그런 거 어떻게 추적해서 받아내는 이 실력을 키워야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예.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 인원수가 어마어마했는데 요새 네. 인기가 뚝 떨어졌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제 자료에 따르면요. 요번에 이제 28일에 이제 치러지는 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상자를 봤더니 29만 한 2천 명 정도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 이게 전년보다 한 9만 명 정도, 9만 4천 명이니까 거의 10만 명 정도가 이제 줄어들었다 보시면 되겠고. 예. 예, 공인중개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 2차 동시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1, 2차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동시 접수자까지 해보면은 사실 20만 명 정도가 이제 접수를 하신 거예요. 실제로 접수한 사람은 네. 20만 명.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전년보다 10만 명 이상이 더 감소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역대 최대치, 공인중개사를 응시했던 분들이 21년도 역대 최대치였거든요. 근데 딱 눈치가 빠진 분들 아실 겁니다. 21년도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이게 뛰었을 때 비정상적으로 뛰었을 때예요. 한마디로 그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된다 그러면 이게 공인중개사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거래량이 감소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인기가 감소되는데 현재가 지금 거래량이 많이 감소된 상태예요. 지금 거래량을 본다 그러면 2020년 월 최대 1만 5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입니다. 21년도 접수 직전까지 본다면 월 4천대를 기록했는데 그 당시에 사실 부동산 가격이 뛰다 보니까 거래도 많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들이 인기가 많았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됐었죠. 말 그대로 중개 거래만 하나 해도 근로자들의 연봉 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어제 기준으로 이제는 마레프 보통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강북을 옌다 그러면 마레프를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레프가 뭐예요? 마포 레미안 푸르주 아파트. 참. 네. 보통 많이 예를 들어요. 너무 줄여서 얘기하지 마세요. 못 알아들어요. 네. 여기서 이제는 대표적인 강북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이제는 호가가 센 아파트인데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34평형이 한 18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이게 공인중개 수수료가요 최대 1,29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채만 거래해도 그것도 아시겠지만 양쪽에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3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강남 쪽 아파트 예를 들어서 반포 쪽 아파트 26평형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아파트가 호가입니다. 매매가 한 26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 거래해도 중개를 해도 1,8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럼 양쪽 합하면 3,600만 원. 네. 그러니까 이게 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인중개사 중개 수수료가 너무 많네요. 이게 그래서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현재가 지금 15억 이상 거래를 한다 그러면 상한율이 0.7% 이내에서 합의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12억 이상과 15억 미만이 0.6%로 이제 고정세로 되어 있어요. 상한율이. 그래서 사실 뭐 이것도 말이 많죠. 뭐 상한율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말 그대로 한 건만 거래해도 근로소득세 연봉이 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공인중개사 시험 보다가 요새 거래가 똑 떨어지니까 맞습니다. 시험 안 보더라.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중국 쪽으로 설탕 원당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계약이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지금 설탕 가격이 지금 선물 시장 봤더니 많이 오르고 있어요. 1년 전 세계 설탕 가격이 이제 선물 시장에서 일단 움직인다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실제 물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 작년 10월과 비교했을 때 50%는 올랐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설탕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건데 지금 지난달 9월 세계 설탕 가격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올라왔는데 이게 UN 식량 농업기구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은 전월보다 뭐 설탕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9.8% 상승했다고 이제 조사가 됐었죠. 2달 연속 오름세고요. 그 다음에 이게 거의 13년 만에 최고치로 설탕 가격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탕 가격 오르고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실물 시장, 실물 경제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중국이 설탕 가격 오르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 거의 3분의 1 정도를 중국 쪽에서 다 갖고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설탕이 또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더 설탕 가격 오르겠는데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셔야 돼요. 이제는 실물 경제의 설탕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 설탕 들어가는 음식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표적인 탕후루 같은 거 요즘 뭐 젊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죠. 탕후루. 과일에다가 설탕가루 묻힌 거. 뭐 이빨 치아에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무튼간에 이런 탕후루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울상인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봤을 땐 이거 가격 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는 우유 가격도 올랐잖아요 이미. 그러면은 우유랑 설탕을 많이 쓰는 게 제과 업체거든요. 그렇죠. 빵이라든지 케이크 이런 거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요. 그러니까 빵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실 안 좋은 소식이죠.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물건 가격에 계속적으로 먹는 가격에 녹여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음식 가격은 앞으로 또 오를 일밖에 남아있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대표 특보 박진호 특보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부 공통질문부터 가봅시다.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현근택 변호사 뜬 인물은? 저는 우리 강서구청장 후보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가 굉장히 많이 떴다. 네. 왜냐하면 정치적인 평가인데요. 그러니까 뭐 당선 여부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완전히 이제 이슈를 받고 있어요. 김태호 후보도 물론 뭐 조명을 받고 있지만 이미 이제 이름이 알려진 분이었는데 진교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청 차장은 지냈지만 정치적으로 그렇게 알려진 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가 굉장히 뜨거워지다 보니까 저도 어제 뭐 갔다 왔습니다만 얘기하는 분들이 진교훈 후보 굉장히 떴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이제 아마 조명을 받고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게 보궐선거의 묘미입니다. 그렇죠. 더구나 이제 예전 같으면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3-4군데도 해요. 근데 구청장 선거 딱 하나 하는데 그러니까요. 전 당원 전국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매일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냥 지방선거 동시에 해보세요. 어디 구청장 후보 이름을 누가 합니까? 이름도 모르죠. 그런데 전국적 스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박진호 특보는 금주의 뜬 인물. 저는 그 뜬 인물, 진 인물 그 각각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모두 다 그 이균용 그 전 대법원장 후보를 꼽고 싶고요. 뜨기도 하고 지기도 했다. 맞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이유는 일단 뭐 지금 사실상 이제 우리 이제 여의도 정치권 이 정치의 목적이라 하면은 결국 이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저는 정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부결 사태를 보면서 사실상 국민을 위한 정치가 완전히 실종되었다. 이번 부결 사태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덕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렇게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여야 간 뭐 정치적 이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더라도 대성적으로 합의했다라는 것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전통이라면 전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부결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과연 이 정치가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우려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 좀 이따 이 얘기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 그러니까 뜬 인물이면서 동시에 진 인물이 됐다. 네. 네. 그럼 우리 현근택 변호사 진 인물까지 얘기 들어봅시다. 누굽니까? 김행 후보자 이거 완전 뜨셨어요. 이거 졌어요. 네, 졌어요. 왜 그러냐면 뭐 지금 온갖 그 패러디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출행랑 무슨 뭐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인사청문회가 2000년인가 도입되는데 23년 동안 했는데 인사청문회 도중에 나가버리고 안 오는 후보는 처음이죠. 물론 인사청문회 과정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사청문 대상인 분이 중간에 나가서 안 오는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얘기해 봅시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이 35년 만에 벌어난 일이기 때문에 뭐 조금 아까 우리 박진호 특보가 얘기한 대로 그동안에는 여야가 그래도 원만히 합의해서 했었는데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35년 만에 부결됐다. 이 사태. 조금 아까 박진호 특보는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실종 등등의 논평을 하셨으니까 네. 현근택 변호사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일단은 될 만한 분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가장 문제 삼는 게 이제 10억에 상당하는 비상장 주식인데 그걸로 계속 매년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배당까지 받았거든요. 근데도 몰랐다. 법을 몰랐다. 이거 대법원장 재산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계속 몰랐다. 죄송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국민들이 일반적인 뭐 저 변호사도 어떤 게 좀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어떤 죄를 지어서 이렇게 왔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법을 잘 몰랐다. 그러면 저는 이럽니다. 절대 그 얘기 앞에 판사 앞에 가서 하지 마세요. 판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대법관도 지금 고등 부장이죠. 하시는 분이 대법원장 했다는데 법을 몰라서 했다 그러면 이분은 심지어 또 민주당 예전에 시장분한테는 자기 부채도 아니고 가족의 부채를 누락시켰다고 해서 당선 무효형까지 선고했던 분이거든요. 재산 신고에 누락시킨 그렇죠. 것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역사관 문제도 뭐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이미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뭐 48년 건국 얘기도 하고 일이 있어서 헌법관도 좀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전에 또 뭐 성범죄 재판에 대해서도 좀 너무 관대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부적절한 후보로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실종된 모습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전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3분의 대법관을 인준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존중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여당 해보고 국민의힘도 야당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직접 그 야당한테 김명수 대법관 할 때는 야당에서 막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그때 이념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직접 만나서 설득도 하고 이랬어요. 해달라고. 근데 이번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뭐 여당 대표도 야당 대표한테 뭐 협조 구하는 것도 없고 대통령도 이번 인물이 됐으니까 이번에 좀 뭐 직접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대통령실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무수석이라도 찾아와서 예. 이렇게 됐으니까 좀 부탁드린다 하는 그게 전혀 없었잖아요. 오히려 그냥 인사청문 단에 있는 판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야당 의원 찾아왔다는데 그건 정치가 아니잖아요. 예.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뭐 여당이 이렇게 신경 안 쓰는데 뭐 야당이 뭐 거기다가 협조를 할 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박진원 특보 개인의 부적격성 그다음 대통령실도 여당 지도부도 안 움직였다.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두 분이 이제 얘기해 보세요. 아니 사실상 이제 뭐 여당이 움직이고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상 정무적 판단인데요. 이런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그때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거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 그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지금의 정치적 상황이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그때는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그 정부에서는 왜 그렇게 못하냐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제 이견이 있고요. 뭐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은 일단 이 어쨌든 부결이 된 것이고 예. 또 저희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그 다른 이제 후보자 이제 그 찾고 있죠. 찾는 데 있어서 이제 원점에서 이제 재검토하겠다. 그 재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국회에서의 이제 그 임명 동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이제 되겠죠. 인식이 될 것이고 임명동이 또 될 만한 분을 그에 찾아야죠. 마땅한 이제 당연히 이제 인물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 결국 이제 사법이 일단 부결이 된 상황이고 또 인물을 새로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인물을 찾았을 때 또 이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민주당에서 어떠한 이제 정치적 공세를 이제 펼칠지 전혀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법 공백은 사실상 이제 현실화됐고요. 이러한 사법 공백으로 인한 피해자는 사실상 국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저는 이제 그 민주당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그 이제 다음에 이제 그 대법원장 그 후보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보다 좀 성숙된 모습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다르냐. 그 당시는 그래도 여야 간에 뭐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서로 됐단 말이죠. 여야 대표 간에도 수시로 소통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상당했을 때도 그냥 우리는 그냥 법대로 한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도 뭐 그냥 관계없이 그냥 아무리 뭐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이 혜택이 되더라도 그냥 임명한다. 장관들. 그렇죠. 예. 그러고 있으니까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어쨌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고 그동안 세 분도 어쨌든 통과했던 것들로 그런 걸 봤다는데 대법원장은 좀 다르죠. 지금 또 뭐 친소 관계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왜 그러냐면 대법관이 14명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13분이 교체돼요. 맞아요. 헌법재판관이 9분인데 9분 다 교체돼요. 예. 그럼 그냥 물론 대법관은 전부 다 국회 동의 사항이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장만 이제 국회 동의 그렇죠. 사항이지만 물론 뭐 지금 21대 다 할 건 아닙니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이제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간에 일단 정치 복원이 우선 제가 보기 1번이 그거고요. 2번에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정치적으로 논란이 휩쓸리지 않거나 아니면 또 대통령의 친소 관계가 임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사법부는 독립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치적 예. 독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제가 한다 그러면 뭐 야당도 협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실종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1년여 이상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정치 실종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정치 복원이 목표라면 정치 복원을 위해서 먼저 움직여야 할 쪽이 어디냐. 그게 지금 현근택 변호사 보기에는 대통령과 여당이라는 거죠. 아니 지금 계속 우리는 대화하자는 거고.
제가 국민들이 아마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최근에 이제 이 그 부결에 대해서 당론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여러 이견이 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심각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이 우리가 흔히들 이제 그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이제 그 독립적인 하나의 이제 헌법 기관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하나의 헌법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사람은 국민입니다. 당 대표도 아니고 당의 어떤 뭐 중요한 당직자들도 아니고. 근데 그러한 그 국회의원들이 당론에 따라서 부결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서 본회의장에서 투표한다. 그러면 과연 그 국회의원들을 뽑아준 국민들은 누가 대변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하면. 예. 과거 뭐 조국 이제 그 전 이제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이제 청문회 일정 관련해서 여야 간 뭐 좀 지루한 이제 줄다리기 싸움이 있었고 또 그 청문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사실상 그때 당시 조국 그 이제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그 기자들을 초청해서 마치 그 셀프 뭐 인사청문회를 했어요. 자기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제 해명 과정을 이제 그 거쳤는데 지금의 모습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 지금 조국 그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저희 당에서 제기한 문제가 사실상 다 이제 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아직까지 이제 본인에 대한 판단은 아직 안 내려졌죠. 이제 3심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그의 유죄 판단을 내는 거는 사실상 전 정부에서 사실상 인사 조치 이제 인사에 따라서 이제 임명된 판사들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연 이번 그 대법원장 그 이제 그 임명 동의에 있어서 당론으로 부결을 행사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게 지금 뭐 대법원장은 처음이지만 헌법재판소장도 부결된 적이 있고요. 있죠. 저희들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도 부결됐고 그때도 문재인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당일 때였고 야당에서 부결을 시키니까 부결된 거예요. 그때도 당론을 다 정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뭐 마치 이제 국회의원의 뭐 헌법상의 어떤 이런 걸로 몰아가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뭐 물론 저도 사법부는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게 좋다고 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라는 어느 동의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법관은 전부 받게 한다. 그만큼 대법관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헌법재판소장 그렇죠. 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그다음 국회에서 3분 하는데 국회에서 하는 분은 여야 몫이 있는 거지만 오히려 반대로 대통령 3명이나 대법관 3명도 국회 동의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 헌법 박해라든지 에서는 굉장히 있었거든요. 예, 예. 그만큼 국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의 뭐 민의를 반영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대의제에서는 또 여야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정치를 복원하고 그다음에 또 맞는 분들 적절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 이번에 이균영 후보자의 경우 여론이 싸늘해서 그래서 이번에 부결 결과가 나온 그 국회의사당의 풍경도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뭐 고성을 지르며 항의한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조용하고 담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목은 여당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도 여론이 안 좋으니 야당이 저렇게 밀어붙여도 어떤 그 사법부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야당이 별로 안 느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야당 지도부의 판단이 생길 수 있었던 게 여론의 지지였다는 거. 이런 대목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뼈아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 이제 그 국민의힘 이제 그 일부 의원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국민의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원들께 좀 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고 또 당내에서 얼마든지 그 의견 수렴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침묵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 침묵이라는 것이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예. 이게 뭐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침묵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제가 봤을 때 정치인 그리고 정치 지도자로서는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좀 차고 넘쳐야 되는데 왜 별로 없나요? 어떤가요?
대법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자리고 법조에 있던 판사를 하신 분들은 다 한 번씩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평소에 언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산 관계라든지 판결할 때도 다 이제 신중을 기하는데, 근데 예전에는 사실 이런 적이 잘 없었죠. 판결까지 문제 삼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판결을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들도 판결을 찾아보는데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판결을 하면서도 이제 신중을 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적인 게 아니라. 근데 또 대법관까지 할 분 정도 경력이 되려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고등부장이나 뭐 한 기수에 한두 명 정도 대법관 나올까 말까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지금 얘기 나오는 것도 보면 그럼 이미 대법관 중에서 하든지 아니면 예전에 이때 이제 후보 많이 언급되던 분들은 또 보니까 약간 친소관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대법관을 염두에 두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국회를 한번 통과했기 때문에, 그럼 야당 입장에서도 한번 해줬는데 이제 와서 또 안 된다 이러진 않을 거니까. 뭐 새로 뭐가 밝혀지지 않는 한.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인사청문회는 다시 할 겁니다만 뭐 그런 걸 아마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다시 지명을 할 때는 야당도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해서 무난하게 좀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1시 30분 막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갈까요?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준비로 원효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 2차로가 차단되고 있고요. 여의동로는 오후 2시